이분이 내 새 사람이야. 우리 이혼하자. 남편의 입에서 칼날 같은 말이 튀어나온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대접을 놓쳤습니다. 도자기가 마루에 떨어지며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고 뜨거운 국물이 제 치마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움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 옆에 서 있는 낯선 여자의 붉은 입술과 제 시어머니의 외면하는 눈빛만이 제 망막에 박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추석날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 제게 이런 말을 던질 수 있단 말입니까?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려요. 찾아주신 소중한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30년째 똑같은 추석 아침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부엌으로 향하며 허리를 한번 폈다 굽혔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허리가 아팠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80이 넘으셨고 남편은 명절에도 늦게까지 주무셨으니까요. 냉장고를 열어 어제 다듬어둔 나물들을 꺼냈습니다. 시금치나물, 고사리나물, 도라지나물.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들이었습니다. 가스불을 켜고 팬을 올리며 창밖을 보니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슴푸레한 하늘이 보였습니다. 혼자라는 게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재촉하지 않고 아무도 제게 이것저것 시키지 않는 이 새벽 시간만이 온전히 제 것 같았습니다. 나물을 무치며 참기름 향이 코끝을 스치자 문득 친정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저는 그날도 친정에 가지 못했습니다. 시댁 차례가 먼저였으니까요. 엄마 미안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부엌 타일에 부딪혀 되돌아왔습니다. 6시쯤 됐을 때 시어머니가 방문을 여셨습니다.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오시는 발소리가 느렸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 했니? 아직 전 부치는 건 남았어요. 민호는 아직도 자니? 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거실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동그랑땡을 빚으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요. 잘했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하는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가족이란 원래 이런 거라고요. 9시가 되자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세수도 안 하고 거실로 나온 남편은 소파에 털썩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는 상을 차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형님네도 오시죠? 응. 몇 시쯤 오신대요? 11시쯤.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남편은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대답이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요. 10시가 넘어 차례상을 다 차렸습니다. 고사리나물, 시금치나물, 도라지나물, 동그랑땡, 생선전, 산적, 그리고 밥과 국. 30년 동안 매년 똑같은 차례상이었습니다. 손끝이 기름에 절어 미끌거렸지만 저는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상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도 잘했을까? 시어머니가 만족하실까? 남편이 칭찬해줄까? 하지만 그런 기대는 늘 빗나갔습니다. 11시 정각 시동생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조카들도 함께 왔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인사를 받으며 웃었습니다. 시동생 부인은 제 손도 잡지 않고 그냥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형님, 올해도 수고 많으셨어요. 말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차례를 지냈습니다. 남편이 대표로 절을 올리고 저는 뒤에서 함께 절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시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들며 차례상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을 시간이 됐습니다. 모두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저는 부엌을 오가며 그릇을 날랐고
시동생 부인은 앉은 채로 음식만 집어 먹었습니다. 형수님, 이거 좀 짜네요. 시동생 부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다음엔 덜 짜게 할게요. 매년 똑같은 맛인 것 같아요. 가슴이 서늘해졌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요리 솜씨가 없어서요. 그때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오늘 오기로 한 사람은 다 왔는데 누가 온 걸까요? 남편이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릇을 씻다가 문득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였습니다. 여자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동생도 시어머니도 모두가 현관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봤습니다. 남편이 한 여자의 손을 잡고 거실로 들어오는 모습을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붉은 입술을 한 여자. 제 딸뻘 되는 나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모였으니까 말할게. 심장이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분이 내 세 사람이야. 남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저녁 메뉴를 이야기하듯 그렇게 쉽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귀가 멍했습니다. 남편의 입술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실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대접이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님이라도 뭔가 말씀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민호야,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시동생을 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동생 부인을 봤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30년을 이 사람들을 위해 살았는데 아무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손에서 대접이 미끄러졌습니다. 도자기가 바닥에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제 치마를 적셨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웠습니다. 남편 옆에 앉은 여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 이게 끝인가? 30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새벽 4시부터 준비한 차례 음식, 아무도 칭찬하지 않았던 30년의 명절, 허리 아픈 것도 참으며 살았던 시간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짐 싸서 나가줘. 이 집은 내 명이니까.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저는 이 사람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거실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깨진 대접 조각들을 밟으며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시동생 부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끝인가 보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30년 전 제가 서랍 깊숙이 넣어둔 그 노란 종이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것을요. 그날 오후 저는 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그 여자의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남편과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지 시어머니와 시동생까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저만 빠진 자리였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서 있던 그 자리에 이제 다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추석날 오후의 햇살이 방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내려다보니 거칠게 갈라진 손등이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며 늙어버린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을까? 남편의 양말을 빨고 시어머니의 약을 챙기고 시동생네 아이들 밥을 먹이고. 하지만 이제 그 손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5시쯤 방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짐 싸.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나가야 해. 지영이가 오늘부터 여기서 지낼 거니까. 지영이라는 이름을 입 밖에 내는 남편의 태도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불렀던 이름처럼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봤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뭐가? 그 사람이랑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2년. 2년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주말에 골프 간다고 나가도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었으니까요. 왜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잘못은 없어. 그냥 이제 지겨워. 매일 똑같은 얼굴, 똑같은 생활. 난 새로운 인생이 필요해. 새로운 인생. 30년을 함께 산 저는 이제 헛 인생이 되어버린 건가요? 남편이 방을 나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쿵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벽지를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 벽지도 제가 골랐던 거였습니다. 10년 전 집을 수리할 때 남편이 알아서 해라고 했고 저는 며칠 동안 인테리어 업체를 돌아다니며 제일 예쁜 걸로 골랐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남편이 사준 게 아니라 제가 시장에서 산 것들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옷들이었습니다. 가방을 꺼냈습니다. 낡은 가방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에서 가져온 가방이었는데 30년 동안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서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무엇을 싸야 할까요? 옷 몇 벌, 속옷, 양말. 기계적으로 가방에 넣었습니다. 화장품도 챙겼습니다. 거울을 보니 55년을 산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눈가에, 입가에, 이마에.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서랍을 열었습니다. 양말과 속옷 사이에 작은 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비상금 통장이었습니다. 5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 300만 원 정도 들어 있었습니다. 시장 볼 때 조금씩 아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것밖에 없구나. 30년을 살았는데 제 손에 남은 건 낡은 가방 하나와 300만 원짜리 통장 하나뿐이었습니다. 서랍을 더 뒤지다가 손에 뭔가 걸렸습니다. 노란 봉투였습니다. 오래되어 바랜 봉투.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것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친정 땅을 팔았을 때 받은 계약서였습니다. 손가락으로 봉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에 제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논 2,000평을 5천만 원에 팔았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쟁이들이 매일 집 앞에 서 있던 그때 저는 이 땅을 팔아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시댁집 융자금까지 갚아드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가방 맨 밑에 넣었습니다. 왜 챙기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버릴 수 없었습니다. 오후 6시쯤 가방을 다 쌌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30년을 산 집에서 나가는데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시어머니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복도로 나오셨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은수가. 오랜만에 듣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미안하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으셨습니다.
저는 그 닫힌 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30년이 정리되는 건가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 지영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앉았던 그 자리에 이제 다른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영이 저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붉은 입술이 활처럼 휘어졌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언니. 언니라는 호칭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남편은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장에서 운동화를 꺼내 신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신었던 신발이었습니다. 뒤축이 닳아서 한쪽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서자 냉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추석날 저녁이었습니다. 아파트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저녁을 먹는 소리였습니다. 저만 혼자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낡은 가방을 든 55살 여자, 갈 곳 없는 여자, 버림받은 여자. 1층에 내려 밖으로 나가니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습니다. 명절이라 사람들이 모두 집 안에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정리됐습니다. 오빠는 지방에 살고 연락한 지도 5년이 넘었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시댁일만 하다 보니 제 사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나와 큰 길로 나갔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로, 집으로, 따뜻한 곳으로. 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다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가 문득 찜질방 간판이 보였습니다. 24시간 찜질방. 저는 그 간판을 한참 바라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장료는 10,000원이었습니다. 통장에서 돈을 찾아 계산했습니다. 카운터 직원이 열쇠와 수건을 건네줬습니다. 편히 쉬다 가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찜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부부가 나란히 누워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만 혼자였습니다. 구석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니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차례 음식을 준비하던 제 모습이,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붙이던 손이, 아무도 칭찬하지 않았던 그 순간들이,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이분이 내 새 사람이야. 우리 이혼하자.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 흘렀습니다. 30년이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새벽 4시부터 준비한 차례 음식도, 매일 아침 차려준 밥상도, 빨아준 양말도, 다려준 셔츠도 모두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만 쓰고 버리는 존재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찜질방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열어 봉투를 꺼냈습니다. 노란 봉투, 30년 전 계약서가 든 봉투.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지만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만이 제가 이 집에 쏟아부은 것의 증거였으니까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에서 오빠 이름을 찾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를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누르지 못했습니다.
5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핸드폰을 끄고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모든 게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 30년을 쏟아부은 제 인생을 그렇게 쉽게 버릴 수는 없다는 것.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내일 오빠에게 전화하자. 그리고 이 계약서를 다시 한번 봐야겠다.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가슴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찜질방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비친 제 얼굴은 처참했습니다. 붓기로 부은 눈, 핏기 없는 입술, 헝클어진 머리. 밤새 울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돗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신 차려, 김은숙. 이제 울 시간도 없어.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흔들리는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 뭔가 다른 것도 보였습니다. 분노였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뜨겁고 날카로운 감정이었습니다. 오전 8시 찜질방 휴게실 구석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에서 오빠 이름을 찾았습니다. 김동철. 5년 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을까요? 친정 어머니 제사 때였던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서 멈칫거렸습니다. 오빠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남편한테 쫓겨났다고, 갈 곳이 없다고, 도와달라고. 하지만 그런 말을 하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으면 어쩌나 싶었는데 네 번째 신호음에서 끊겼습니다. 여보세요? 오빠의 목소리였습니다. 5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는데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빠, 저예요. 은수가. 오빠의 목소리가 놀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명절에 무슨 일 있어? 말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오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지금 집에서 나왔어요. 뭐? 무슨 소리야? 남편이 다른 여자 데리고 와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또 나올 것 같아서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오빠는 한참 침묵하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찜질방이요. 주소 보내. 지금 바로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주소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자를 잘못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찜질방 입구에서 오빠를 봤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오빠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많았고 허리가 약간 굽어 보였습니다. 은수가. 오빠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또 울 것 같았습니다. 찜질방 카페테리아로 갔습니다. 오빠가 커피를 사왔습니다. 뜨거운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자세히 말해봐. 저는 천천히 어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추석날 아침부터 차례 음식 준비하던 것, 그 여자가 온 것, 남편이 이혼하자고 한 것, 집에서 쫓겨난 것까지. 오빠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자식이 감히. 오빠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30년을 같이 산 사람한테.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에 퍼졌습니다. 오빠, 나 하나 부탁할 게 있어요. 뭔데? 30년 전에 제가 친정 땅 팔았던 거 기억나죠? 오빠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거. 그래. 기억하지. 그때 계약서요.
제가 집에 두고 왔는데 그거 좀 가져와야 해요. 왜?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는데? 저는 오빠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가 그 돈으로 남편 빚 갚았어요. 그리고 시댁집 융자금도 갚았고요. 증거가 필요해요. 오빠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너 설마. 네. 재산 분할 받을 거예요. 오빠는 한참 저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가자. 지금 당장. 남편은 회사에 나갔을 거였습니다. 명절 다음 날이었지만 남편은 늘 출근했습니다. 시어머니와 그 여자만 집에 있을 거였습니다. 차를 타고 시댁 아파트로 갔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이 길을 걸어서 나왔는데 오늘은 차를 타고 돌아가네요. 이상했습니다. 겨우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오빠가 저를 봤습니다. 혹시 열쇠 있어? 저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열쇠가 있었습니다. 어제 황급히 나오느라 챙긴 것도 아닌데 습관처럼 주머니에 넣고 나온 거였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들고 다니던 열쇠였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혹시 들키면 어쩌나? 그 여자가 뭐라고 하면 어쩌나? 하지만 오빠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오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용히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실 쪽에서 텔레비전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빠가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거실이 보였습니다. 소파에 그 여자 지영이 누워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저희를 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어제 제가 나간 그대로였습니다. 침대 위에 이불이 구겨져 있었고 옷장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서랍으로 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양말과 속옷 사이를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분명 여기 뒀는데 어제 가방에 넣었던 건 사본이었고 원본은 여기 있어야 하는데 두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들을 꺼내며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남편이 찾아서 버린 건 아니겠죠? 아니면 정리하면서 잃어버린 건 아니겠죠? 오빠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없어? 분명 여기 뒀는데. 다시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빼냈습니다. 서랍을 바닥에 내려놓고 안쪽을 살폈습니다. 그때 뭔가 보였습니다. 서랍 뒤편에 테이프로 붙여진 봉투가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떼어냈습니다. 노란 봉투였습니다. 테이프가 오래되어 잘 떨어지지 않았지만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오래된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바랜 잉크로 쓰인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매도인 김은숙, 매수인 황토건설 주식회사 토지 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면적 2,000평 매매 금액 5천만 원 계약일 1995년 3월 21일 30년 전 계약서였습니다. 제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 종이 한 장에 제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논을 팔았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쟁이들이 매일 집 앞에 서 있던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울먹이며 어쩌냐고 하셨고 남편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정했습니다. 친정 땅을 팔자고. 아버지께 죄송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계약하러 가던 날도 기억났습니다. 오빠가 함께 갔었습니다. 오빠는 계속 말렸습니다. 은수가 이거 내 유산이야. 아버지가 너 주신 거란 말이야.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제 남편이에요. 제가 도와야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오빠가 한숨을 쉬던 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돈으로 남편 빚을 다 갚았습니다. 2천만 원. 그리고 남은 3천만 원으로 시댁집 융자금을 갚아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남편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다시 일어섰다고, 자기가 빚을 갚았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오빠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은수가.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 이거요. 이거 있으면 재산 분할받을 수 있죠? 당연하지. 이게 증거야.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저희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은수가, 너 왜 여기? 뒤에서 그 여자 지영도 나타났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젊어 보였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세요? 허락도 없이 왜 들어오셨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에 계약서를 꽉 쥐었습니다. 제 물건 가지러 왔어요. 무슨 물건이요? 지영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제거요.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오빠가 제 옆에 섰습니다. 오빠의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우리 동생 물건 찾으러 온 거예요. 방해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계약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은수가, 그게 뭐니?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모셨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를 지켜주지 않았던 분이기도 했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친정 땅 팔았던 거 기억하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5천만 원을 받아서 며느리 빚 갚았어요. 그리고 이 집 융자금도 갚았고요. 지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30년 전 일이잖아요. 지금 무슨 소용 있어요? 저는 지영을 똑바로 봤습니다. 법적으로 소용 있어요. 재산 분할할 때요.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오빠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가요. 방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은수가, 은수가.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빠가 물었습니다. 은수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손에 든 계약서를 봤습니다. 노란 종이, 바렌 잉크, 30년의 시간. 변호사 찾을 거예요. 변호사? 네. 제대로 받아낼 거예요. 제가 쏟아부은 거 전부요. 오빠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생각했어.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소개해줄게. 차에 타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아파트를 봤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이었지만 이제 남의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제 손에 이 계약서가 있으니까요.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예요. 오빠의 차는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가슴에 안은 채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기야. 오빠가 한 빌딩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유리로 된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 빛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니 법률사무소 간판이 보였습니다. 유진 법률사무소. 유리문 너머로 깔끔한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젊은 여자 변호사가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안경 너머로 또렷한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김동철 사장님이시죠? 전화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빠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소개했습니다. 제 동생 은숙이에요. 안녕하세요. 유진 변호사입니다. 앉으세요. 우리는 상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물을 따라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추석날에 있었던 일부터 집에서 쫓겨난 것, 그리고 오늘 아침 계약서를 찾은 것까지 말을 하는 동안 변호사는 노트에 뭔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계약서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가방에서 노란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안경을 벗고 다시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이거 정말 30년 전 계약서 맞죠? 네. 이 돈으로 남편분 빚을 갚으셨다고요? 네. 2천만 원이요. 그리고 시댁집 융자금 3천만 원도요. 변호사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검색하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을 뚫어지게 보던 변호사의 얼굴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혹시 이 땅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아니요. 판지 30년이 넘었는데요. 변호사가 모니터를 돌려 저희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빨간 선으로 표시된 구역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김은숙 씨께서 파신 땅이 있던 곳이에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개발구역으로 지정됐어요. 3년 전부터요. 개발구역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정부에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이에요. 대기업 공장들이 들어오고 주거단지도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변호사가 다른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신문 기사였습니다. 작년에 이 지역 땅값이 폭등했어요. 개발 호재 때문에요. 얼마나요?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평당 500만 원 정도요. 순간 귀가 멍했습니다. 평당 500만 원이요? 제가 판 땅이 2,000평이었습니다. 계산기가 필요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금방 계산이 됐습니다. 10억 원.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이 떨렸습니다. 물이 출렁거렸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제가 5천만 원에 판 땅이 지금은 10억 원이 넘는 가치예요. 변호사의 말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오빠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은수가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10억 원. 제가 30년 전에 5천만 원에 판 땅이 지금은 10억 원이라고요. 그 돈으로 남편 빚을 갚았고 시댁집까지 사줬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가 물을 한 잔 더 따라줬습니다. 천천히 마시세요. 물을 마시며 진정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0억 원이었다니. 만약 제가 그 땅을 팔지 않았다면 지금 10억 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였습니다. 남편 때문에, 시댁 때문에 판 땅이었는데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은숙 씨, 이거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재산 분할 소송이요. 30년 전에 본인 재산으로 배우자의 빚을 갚고 부동산까지 취득하는데 기여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잖아요. 변호사가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더군다나 그 재산의 현재 가치를 환산하면 10억 원이 넘어요. 법원에서 이걸 인정하면 상당한 금액을 분할받을 수 있어요. 정말요? 네. 물론 쉽진 않을 거예요. 상대 측에서도 변호사 선임하고 맞설 테니까요. 하지만 이 계약서가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오빠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현재 남편분 명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정확하지만 보통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30에서 50%를 분할해요. 김은숙 씨의 기여도가 크니까 50% 이상도 가능할 것 같아요. 50%? 남편이 가진 게 얼마나 될까요? 집도 있고 회사도 있고. 시작하시겠어요?
변호사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다시 봤습니다. 노란 종이에 바른 잉크. 30년 전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팔아 남편을 살렸고 시댁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쫓아냈습니다. 이제는 받아낼 때가 됐습니다. 네, 하겠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임장, 소송 위임 계약서. 사인하는 동안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서류 작성이 끝나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소장 제출할게요. 그 전에 남편분 재산 내역부터 파악해야 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법원에 재산 조회 신청하면 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모든 게 나와요. 오빠가 물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 숨기면요? 그것도 다 나와요. 걱정 마세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오빠가 말했습니다. 은수가 잘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시작하는구나. 로비로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은숙 씨?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집에 왔다면서요?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뭐 하려는 거예요? 계약서 가지고 갔다면서요?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 잘 얘기해봐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할 필요 없다고요?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추석날 저를 쫓아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중으로 나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건 내가 화가 나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30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저 변호사 선임했어요. 법원에서 만나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서늘했지만 상쾌했습니다. 오빠 차에 타고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오빠가 시동을 걸며 물었습니다. 어디 가고 싶어? 오빠, 저 당분간 오빠 집에 좀 있어도 돼요? 당연하지. 우리 집에 빈 방 있어. 내 방이야. 고마웠습니다. 5년 동안 연락도 안 했는데 이렇게 도와주는 오빠가. 오빠 미안해요. 그동안 연락도 안 하고.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가족. 정작 30년을 함께 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저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는데 5년 동안 연락도 못한 친정 오빠가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법률사무소 건물을 봤습니다. 저 안에서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부재중 전화가 3통 더 와 있었습니다. 모두 남편에게서였습니다. 문자도 여러 개 왔습니다. 은숙 씨, 전화 받아요.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당신 지금 큰일 저지르는 거예요.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30년 동안 참았으니 이제는 제대로 싸울 거예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땅을 팔아서 미안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값을 제대로 받아낼게요. 저만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처럼 평생 참고 살았던 모든 여자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며느리라는 이유로, 아내라는 이유로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고 배웠던 모든 여자들을 위해서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빠 집 작은 방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매일 아침 창밖을 봤습니다. 낯선 동네였지만 평온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재촉하지 않았고 아무도 제게 뭘 하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자유였습니다. 오빠 댁 식구들은 조용히 저를 배려해줬습니다. 올케 언니는 아침마다 따뜻한 국을 끓여줬고 조카들은 저를 보면 활짝 웃어줬습니다. 가족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유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은숙 씨 소장 제출했어요. 법원에서 받았고요. 곧 남편분한테 송달될 거예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이제, 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이틀 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렸습니다. 10통, 20통, 문자도 쏟아졌습니다. 은숙 씨, 이거 취하예요. 우리 만나서 얘기합시다. 당신 이러면 후회할 거예요. 마지막 문자에서 협박의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은수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한번 만나자. 응?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은수가, 민호가 잘못했어. 내가 말할게. 소송 취하하면 안 되겠니?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이제 와서 사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늦었어요. 은수가, 제발.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눈물 섞인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민호가 매일 밤을 새워. 회사도 제대로 못 가고. 이러다 큰일 나겠어. 그건 제 일이 아니에요.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유진 변호사가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법원에 가는 날 저는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바지에 흰색 블라우스,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거울을 봤습니다. 흔들리지 말자. 오빠가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법원 앞에서 유진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정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고 뒤편에 시어머니도 앉아 계셨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눈길을 돌렸습니다. 반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정 담당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여자 판사였습니다. 양측 다 오셨네요. 오늘은 조정 기일이니까 서로 합의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원고 측 주장은 혼인 중 본인 재산으로 피고 채무를 변제하고 부동산 취득에 기여했으니 재산 분할 청구한다는 거죠? 네, 판사님. 유진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피고 측은요? 남편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30년 전 일이고 당시 금액도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 이후 30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부양했으니 이미 정산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유진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판사님, 하지만 그 재산의 현재 가치를 감안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현재 가치요? 네. 원고가 매도한 토지가 현재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10억 원 상당의 가치를 지닙니다. 이를 환산하면 원고의 기여도는 상당합니다. 판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10억 원이요? 네, 판사님. 관련 자료 제출했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10억 원이라니? 판사가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피고 자리에 앉으세요. 남편은 천천히 앉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남편 측 변호사를 봤습니다. 피고 측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 측 변호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판사님, 그건 후발적 사정으로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하지만 원고가 본인 재산을 처분해서 피고 채무를 변제한 건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그건 그렇습니다만. 판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보이네요. 본안 소송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밖으로 나오는데 남편이 따라왔습니다. 은숙 씨,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얘기 좀 해요. 복도 한쪽에서 남편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주세요. 은숙 씨, 제발. 10억 원이 뭐예요? 당신 정말 그 돈 받아낼 생각이에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가 쏟아부은 거예요. 받아낼 거예요. 미쳤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요? 저도 같은 말하고 싶어요. 추석날 저를 쫓아낼 때 제가 어떻게 살라고 생각하셨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뛰어왔습니다.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수가 제발. 우리 집안이 망해. 10억 원을 어떻게 내. 제발 취하해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님, 추석날 저를 내쫓을 때는 생각 안 하셨죠? 제가 어떻게 살지는요? 은수가 30년 동안 며느리 노릇했어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단 한 번도 칭찬 못 들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쫓아내고 이제 와서 집안이 망한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저를 버렸어요.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유진 변호사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가요. 법원을 나왔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서늘했지만 상쾌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유진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본안 소송이에요. 시간 좀 걸리겠지만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자 오빠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조정 결렬됐어요. 재판으로 가요. 그래. 잘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김은숙 씨죠?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이지영이에요. 남편의 외도 상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만나요. 우리 얘기할 게 있어요. 할 얘기 없어요. 전화를 끊으려는데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취하 안 하면 당신 후회할 거예요. 협박이었습니다.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녹음됐어요. 지금 제 말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수가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저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무서워.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 30년을 쏟아부었는데 이제 와서 물러설 순 없어.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땅을 지킬게요. 그 값을 제대로 받아낼게요. 다음 날 아침 유진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어제 협박 전화 왔어요. 누구한테요? 남편 외도 상대한테요. 녹음하셨어요? 네. 좋아요. 그것도 증거로 제출할게요. 협박은 범죄예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싸움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으니 이제는 끝까지 갈 거예요. 제 것을 찾을 때까지, 제 존엄을 되찾을 때까지.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재판 준비를 하며 유진 변호사와 수없이 만났고 증거 자료를 모으고
증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남편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빠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은수가 인터넷 좀 봐봐. 왜요? 그냥 네이버에 내 이름 검색해봐.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제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글들이 떠올랐습니다. 커뮤니티 게시글들이었습니다. 30년 헌신한 남편 배신하고 10억 요구하는 악독한 아내 친정 땅 팔았다고 평생 우려먹는 며느리의 실체 외도한 것도 아닌 남편 재산 뺏으려는 여자. 손이 떨렸습니다. 글을 클릭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 지인 이야기입니다. 30년 전 친정 땅을 팔아 남편을 도왔다는 이유로 지금 와서 10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젊은 여자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아내가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해서였습니다. 매일 친정 오빠네만 들락거리고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댓글들을 봤습니다. 에이, 30년 전 일 가지고 지금 돈 뜯어내려는 거네요. 남편이 바람 피운 이유가 있었겠죠. 요즘 여자들 무섭네요. 이혼할 때 재산 다 뜯어가려고. 눈물이 났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욕하고 있었습니다. 제 사정도 모르면서 한쪽 이야기만 듣고 저를 악마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커뮤니티도 검색했습니다. 같은 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유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인터넷에 제 이야기가 봤어요. 상대 측에서 여론전을 시작한 것 같네요. 이거 어떡해요? 고소할 수 있어요. 명예훼손으로요. 하지만 지금은 재판에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론은 판결 나면 바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댓글도 수백 개씩 달리고 있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올케 언니였습니다. 은숙 씨, 괜찮아요? 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올케 언니가 안으로 들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인터넷 글 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믿어요. 제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그 사람들은 진실을 몰라서 그래요. 판결 나면 다 밝혀질 거예요. 고맙다고 말하려는데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습니다. 김은숙 씨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기자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에 대해 인터뷰 좀 하고 싶은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인터뷰요? 네. 10억 원 재산 분할 소송건이잖아요. 여론이 뜨겁던데 본인 입장 좀 들려주세요. 사양할게요. 왜요? 본인 입장 밝히실 기회인데. 재판 중이에요. 말할 수 없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번호들에서요. 모두 기자들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는 걸까요? 이틀 뒤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오빠가 급하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은수가, 왜 오빠?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요? 오빠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뉴스 기사였습니다. 10억 원 재산 분할 소송, 남편 회사 부도 위기.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민호 씨의 회사가 아내의 10억 원대 재산 분할 청구로 인해 부도 위기에 처했다. 회사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소송으로 자금 운용에 차질이 생겼다며 직원들 월급도 제때 못 주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게 무슨 남편이 언론 플레이하는 거야. 여론 악화시키려고. 기사 댓글을 봤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무슨 죄예요? 월급도 못 받게 생겼는데. 아내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보네요. 이혼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사람들은 제가 회사를 망하게 하려는 악독한 여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유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기사 보셨어요? 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도 전략이에요. 하지만 회사 직원들이 월급을 거짓말이에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회사는 멀쩡해요. 자금 문제 없어요. 정말요? 네. 상대 측에서 동정표 얻으려고 거짓 기사 흘린 거예요. 이것도 증거로 제출할게요. 조금 마음이 놓였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올케 언니가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하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은숙 씨, 밥 좀 드세요. 네. 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조카가 물었습니다. 이모, 왜 안 드세요? 맛없어요? 아니야. 이모가 배가 안 고파서. 조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힘내세요. 엄마가 이모는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조카 앞에서 울면 안 되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그 사이 더 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모두 저를 악인으로 만드는 기사들이었습니다. 남편 재산 탐낸 아내, 시어머니까지 법정 세워 30년 전 일로 보복하는 여자의 집념. 거리를 걸어갈 때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트에 갔을 때 옆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아냐? 뉴스에 나온. 황급히 마트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파트 현관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언니, 우리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요. 지나가려는데 지영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제발. 취하해요. 팔을 뿌리쳤습니다. 놓으세요. 언니, 민호 오빠가 죽으려고 해요. 매일 술만 마시고 어제는 약까지 먹으려고 했어요. 거짓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건 저랑 상관없어요. 어떻게 30년을 산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이 그 말을 해요? 남의 남편 뺏어간 사람이. 지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사랑한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사랑이요? 돈 때문 아니었어요? 지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제 그 돈이 없어지니까 겁나는 거 아니에요? 지영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제발. 저도 이제 임신했어요. 민호 오빠 아기예요. 귀가 멍했습니다. 임신이요? 거짓말이죠? 아니에요. 진짜예요. 지영이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언니 제발. 이 아기 생각해서라도. 그만하세요. 차갑게 말하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다리가 떨렸습니다. 임신이라니. 남편의 아기를 가졌다니. 방에 들어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30년이 정말 끝난 거구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습니다. 은수가. 네. 지영이가 임신했단다. 알아요. 은수가 제발. 우리 손주야. 그 아이 생각해서라도 소송 취하해줘. 손주라는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늘 저를 탓했습니다. 며느리 구실 못한다고, 대를 이을 자식을 못 낳는다고. 그런데 이제 다른 여자가 손주를 낳는다고 그 여자 편을 들으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아이 못 낳는다고 얼마나 눈치 주셨어요? 은수가. 이제 다른 여자가 낳으니까 좋으시죠? 손주 보시는 거잖아요. 은수가. 그게 아니라.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포기할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받아낼 필요가 있을까? 사람들은 저를 욕하고
남편은 죽으려 하고 그 여자는 아기까지 가졌는데 제가 이기면 뭐가 달라질까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베개가 젖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약해요. 제가 이렇게까지는 못하겠어요. 다음 날 아침 유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취하하겠다고 말하려고. 하지만 전화를 걸기 직전 문득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55년을 산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야윈 몸.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30년을 참았잖아. 이제 와서 포기할 거야? 거울 속 제가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포기 안 해. 여기서 포기하면 30년이 진짜 무의미해져.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힘들어. 무서워.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갈 거예요. 제 것을 찾을 때까지, 제 존엄을 되찾을 때까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판결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버티면 됐습니다. 저는 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오늘이구나. 드디어 오늘이구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깨끗했습니다. 한 번도 입을 일이 없었으니까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화장도 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55년을 산 여자였지만 오늘만큼은 당당했습니다. 이기든 지든 오늘로 끝이야. 30년의 무게를 오늘 내려놓는 거야. 오빠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올케 언니도 함께 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은수가 긴장돼? 오빠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편해요. 법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진 변호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기자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저를 찍었습니다. 김은숙 씨, 한 말씀 해주세요. 10억 원 받으실 생각이세요? 무시하고 걸었습니다. 유진 변호사가 제 앞을 막아주며 길을 열어줬습니다. 법정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방청석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앞쪽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변호사가 있었고 뒤편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영이 있었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5개월쯤 되어 보였습니다. 가슴이 찔렸지만 외면했습니다.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유진 변호사가 옆에 앉으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준비한 거 다 보여드리면 돼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중년의 여자 판사였습니다. 조정 때 봤던 그 판사였습니다. 앉으세요. 모두가 앉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은 원고 김은숙과 피고 박민호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 선고 기일입니다. 제 이름이 법정에서 불리는 게 이상했습니다. 먼저 원고 측 최후 진술 듣겠습니다. 유진 변호사가 일어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님, 원고는 30년 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친정 토지를 매각하여 피고의 채무 2천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3천만 원으로 현재 거주 중인 부동산의 융자금을 상환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특유재산의 처분으로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유진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더욱이 원고가 매각한 토지의 현재 가치는 10억 원 상당으로 원고의 기여도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측 최후 진술하세요. 남편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피고 역시 원고를 부양했고 생활비를 제공했습니다. 30년 전 일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현재 회사를 운영 중이며 과도한 재산 분할은 회사 존속에 치명적입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원고, 본인이 직접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유진 변호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네, 판사님.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저는 25에 결혼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결혼 5년차 되던 해에 남편의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빚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큰 돈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남편은 매일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울기만 하셨고요. 빚쟁이들이 매일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제가 뭐라도 해야겠다고.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친정 논을 팔기로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논은 제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농사 지으신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살려야 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000평을 5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남편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3천만 원으로 시댁집 융자금을 갚았습니다. 판사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회사도 차렸습니다. 잘 됐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단 한 번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다시 일어섰다고, 자기가 빚을 갚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시어머니를 다시 봤습니다. 30년 동안 시댁일을 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밥을 차렸고 빨래를 했고 청소를 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차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혼자서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단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하는 며느리였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석날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지영을 봤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동생도 외면했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추석 명절 밤에 갈 곳도 없이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판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날 친정 오빠와 함께 집에 몰래 들어가 30년 전 계약서를 찾았습니다. 서랍 뒤편에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제가 30년을 살아온 증거입니다. 제가 이 집에 쏟아부은 것의 증거입니다. 목소리가 굵어졌습니다. 저는 10억 원이 탐나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제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30년이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요. 하지만 당신은 저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어지자 버렸습니다. 남편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쏟아부은 것을 돌려받고 싶을 뿐입니다. 당연한 권리를 찾고 싶을 뿐입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법정이 한참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 할 말 있습니까?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변호사가 말리려 했지만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판사님,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제 아내가 한 말이 다 맞습니다. 30년 전 아내가 친정 땅을 팔아 저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남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의 사과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재산분할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며 판사가 말했습니다. 본 법원은 원고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피고 명의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의 70%를 원고에게 분할한다. 70%. 귀가 멍했습니다. 원고의 특유재산 처분으로 인한 기여도가 크고 혼인 중 원고의 희생이 명백하므로 통상적인 분할 비율보다 높게 책정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유진 변호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3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기자들이 달려왔습니다. 김은숙 씨, 소감 한 말씀. 이기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돈이 아니라 존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원이 저를 인정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니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서늘했지만 상쾌했습니다. 오빠가 달려와 저를 안아줬습니다. 은수가 정말 잘했어. 올케 언니도 눈물을 흘리며 안아줬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은숙 씨. 돌아보니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은숙 씨,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 와서 알아도 소용없어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원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우리는 남이에요. 남편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차에 타고 창밖을 봤습니다. 끝났구나. 진짜 끝났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후련함의 눈물이었습니다. 30년의 무게를 내려놓은 자유의 눈물이었습니다. 판결이 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절차가 진행됐고 저는 제 몫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평생 벌어본 적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야 돌려받았구나 싶었습니다. 당연히 제 것이었던 걸요. 첫 번째로 한 일은 친정 오빠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빠네 집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오빠 아니었으면 저 포기했을 거예요. 오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걸 도운 거지. 오빠한테 생활비 드려야죠. 하지만 오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은수가 그 돈은 내가 새 인생 사는데 써야 해. 하지만 대신 우리 조카들 학자금 좀 도와주면 고맙겠다. 올케 언니가 웃으며 차를 따라줬습니다. 은숙 씨,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55년을 살았는데 정작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몰랐습니다. 모르겠어요. 생각 중이에요. 그날 밤 오빠네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 생각했습니다.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하기 전 25살 때 친구들과 카페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예쁜 카페였습니다. 창가에 햇살이 들어오고 커피 향이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물었습니다. 은수가, 너 꿈이 뭐야?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나이 들면 작은 카페 하나 하고 싶어. 예쁘게 꾸며서 사람들한테 따뜻한 차 내어주는 거.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와, 좋겠다. 그럼 우리 매일 갈게. 하지만 그 꿈은 결혼하면서 잊어버렸습니다. 며느리가 되고 아내가 되면서 제 꿈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카페를 하자. 그 오래된 꿈을 이루자. 부동산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동네, 햇살 잘 드는 곳을 찾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습니다. 작은 상가였습니다. 1평 정도였습니다. 창이 크고 앞에 작은 마당도 있었습니다. 월세가 적당했습니다. 계약했습니다.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벽을 하얀색으로 칠하고 나무 가구를 틀었습니다. 창가에 작은 테이블을 놓고 꽃도 심었습니다. 한 달이 걸렸습니다. 매일 가서 청소하고 닦고 꾸몄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카페 이름을 정해야 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떤 이름이 좋을까? 문득 생각났습니다. 5월의 봄. 제가 태어난 달이 5월이었습니다. 봄에 태어났지만 제 인생에 봄이 온 건 55년이 지나서였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봄이 시작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하얀 바탕에 연두색 글씨로 5월의 봄이라고 썼습니다. 오픈날 손님이 몇 명 왔습니다. 동네 주민들이었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분위기 좋네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즐기세요. 창밖을 보니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낯익은 사람이 카페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심장이 쿵했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라고 손짓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들어오셨습니다. 많이 야위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님. 창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앉으셨습니다. 뭐 드릴까요? 차 한 잔만. 따뜻한 유자차를 끓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잔을 감싸주셨습니다. 여기 예쁘구나. 감사합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은수가 미안하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너한테 정말 못했어.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너도 사람인데 힘들었을 텐데.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늦었지만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30년 동안 우리 집 지켜줘서 제 눈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됐어요, 어머님.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줄래?
상자를 열어보니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결혼 반지였습니다. 어머님, 이건 넣어줄 게 이것밖에 없구나. 받아줘.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이제 저도 제 인생 살 거예요. 어머님도 편히 사세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은수가 행복해라. 제발. 네, 어머님. 어머님도요. 시어머니가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나셨습니다. 계산하시려다가 제가 손을 저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고맙다. 시어머니가 나가시며 한 번 더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늙고 외로운 뒷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미움은 없었습니다. 그저 각자의 인생이구나 싶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카페는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남자가 메뉴판을 보다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 분위기 정말 좋네요. 주인분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대단하시네요. 카페 이름도 예쁘고요. 5월의 봄. 커피를 내려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자는 근처 회사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자주 올게요. 여기 커피 맛있어요. 그날 이후 그 남자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왔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가끔 책을 읽기도 하고 가끔은 그냥 창밖을 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랑 저녁 식사 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 심장이 쿵했습니다. 저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그냥 맛있는 식당 알아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눈빛이 순수해 보였습니다. 좋아요. 그날 저녁 작은 이탈리안 식당에 갔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강준혁이었습니다. 2년 전에 아내와 사별했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카페 같은 곳을 자주 가요. 사람들 소리가 들리는 게 좋아서요. 공감이 갔습니다. 저도 그래요. 카페 하신 지 오래됐어요? 아니요. 석 달 정도요. 그 전에는 뭐 하셨어요? 한참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30년 동안 주부였어요. 며느리였고요. 준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으셨겠네요. 네.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준혁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카페 이름처럼 이제 봄이 오신 거네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준혁 씨와 가끔 저녁을 먹었습니다. 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 카페 창가에 앉아 밖을 봤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하얗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1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추석날 밤 작은 가방 하나 들고 집을 나왔던 그날이, 찜질방에서 혼자 울었던 그날이,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카페가 있고 단골 손님들이 있고 가끔 밥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있었습니다. 김은숙이라는 사람이 55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진 변호사였습니다. 은숙 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세요? 네, 변호사님. 덕분에 잘 지내요. 카페 장사 잘 되세요? 네, 조금씩 손님들이 오세요. 다행이에요. 참, 혹시 전 남편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요. 왜요? 재혼했대요. 그 외도 상대랑요. 가슴이 쿵했지만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괜찮으세요? 네. 이제 남의 일이에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남편이 재혼했다니.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과 새 인생을 사는구나. 씁쓸했지만 화나지는 않았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는 거겠죠. 저도 제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문이 열리며 준혁 씨가 들어왔습니다. 눈을 털며 웃었습니다. 첫눈이네요. 같이 볼래요? 저는 앞치마를 벗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갑지만 부드러웠습니다. 예쁘다. 준혁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카페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조명을 어둡게 하고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쓰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1년 전 오늘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펜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에서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계속 썼습니다. 55년을 살았지만 진짜 저로 산 건 이 1년입니다. 늦었지만 이제 시작합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봄은 늦게 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왔다는 거니까요.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 눈이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름다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덮어주는 하얀 눈처럼 제 과거도 덮어주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제 진짜 괜찮아. 조명을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5월의 봄 간판이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이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할 겁니다. 따뜻한 차를 내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저도 제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을 겁니다. 30년을 참았던 이야기들을요. 하지만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배움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이 더 소중하다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눈길을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빠네 집이 아니라 제가 새로 얻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작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온전히 제 것인 공간이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1년 전 찜질방 천장을 보며 울었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저답게 살 겁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새로운 날이, 새로운 손님들이, 새로운 이야기들이,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선택하는 하루하루가.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5월의 봄. 제 인생의 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습니다. 봄은 언제 와도 아름다우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